2014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사건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그 사건이었죠.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이 사건은 후에 여러 영화로도 제작되며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오랜 시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사건을 다룬 새로운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영화 생일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기존의 세월호 영화와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기존의 세월호 영화가 참사 그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작품은 사고 후 죽은 희생자 주위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소중한 사람을 잃고 더 이상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 가족을 영화는 찬찬히 보여줍니다. 먼저 희생자인 수호의 아버지 정일은 베트남에서 일하는 바람에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곧장 한국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그는 복잡한 감정이 얽히는 걸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를 더 복잡하게 한 건 달라진 딸 예솔과 아내 순남. 못 본 몇 년 동안 예솔은 훌쩍 커 있었고 오랜만에 보는 아빠를 마치 남 대하듯 어색하게만 대합니다. 더 힘들었던 건 당연히도 아내와의 관계. 아내 순남은 아들이 죽은 뒤에도 곧장 한국에 돌아올 수 없던 정일에게 여전히 앙금이 남은 듯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건 그저 현관문을 열고 장난스럽게 들어올 아들 수호의 모습뿐이었죠. 그녀는 말 그대로 처절하게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고장난 센서 등이 켜질 때마다 수호가 돌아온 게 아닌가 생각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들의 옷을 새로 사며 허전한 그의 자리를 그렇게나마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수호를 생각하는 밤이 길어지면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휘말립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정도의 절규를 토해내는 그녀의 울음은 어디에도 탓할 곳 없는 그녀의 복잡한 마음과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마음 한 구석을 채우려는 처절한 발버둥이었죠.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녀처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그들이 받은 경제적 혜택 몇 개를 이야기하고 오히려 잘된 일인 양 가벼운 가십거리로만 그들을 소비합니다. 단순히 이 참사와 관련 없는 사람들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 중 몇몇은 이미 예전의 웃음을 되찾은 듯 보였고 피해 보상금을 선택한 유족들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죠. 이에 순남은 이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자신처럼 아이가 돌아오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몇 푼의 돈 때문에 아이를 지워내고 다시 예전의 삶을 되찾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유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럼 그녀와 달리 피해자 유족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그런 부모였기에 그녀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닐 겁니다. 그들이 짓는 웃음 뒤에는 곧장 어두운 그늘이 내렸고 그들이 내린 선택 역시 단순히 그들 자신만을 위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결코 잊을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자신들은 어쨌든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씩 웃는 법을 연습합니다. 예전처럼 아무 걱정 없이 웃음을 짓는 일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위해 이들은 더 힘차게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슬픔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들이 극복하는 과정의 모습이 사람마다 조금 다를 뿐이었던 거죠. 이들 유족과 순남이 조금 달랐던 이유는 아들의 죽음 후 불안한 그녀의 심리 상태와 더불어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줄 배우자 정일의 부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의 죽음을 홀로 맞서야만 했던 순남은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자신은 결코 행복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웃음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로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다른 유족과 갈등을 빚거나 몇 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정일에게 분노를 토해내는 그녀의 행동은
아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비정상적으로만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들의 죽음 후 모든 날을 그녀의 아들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그녀 주변에서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그녀의 딸 예솔이었습니다. 예솔이 역시 오빠의 비극적인 죽음 후 큰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갯벌 체험을 위해 바다로 들어가게 하자 발작과도 같은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그녀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합니다. 정일의 부재가 있었음은 물론 순남 역시 모든 일의 최우선은 언제나 아들 수호였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아들의 새 옷은 항상 사오면서 정작 딸 예솔이를 위한 옷은 사준 적이 없었고 관심을 받기 위한 딸의 투정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죠. 이렇게 대형 참사는 단순히 희생된 사람들의 삶을 앗아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얽힌 주변 사람들의 삶 역시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빼앗겨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뭉클함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이 영화는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라 몇몇 사람들로부터 삐딱한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유족의 아픔을 소재로 상업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월호라는 주제 자체에 깊은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개인적으로도 영화가 정치적 색채를 진하게 띠지는 않았을까 약간은 염려하며 이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걱정을 가지고 보지 않더라도 괜찮을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를 묻는다거나 원망해야 할 대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에 대해 저항하는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비교적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었죠. 또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직접적이기보다 상징적인 대상과 장소, 시간 등을 통해 보여줍니다. 아주 세련된 방식의 은유는 아니지만 세월호라는 주제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관객들을 위해 최소한의 배려 장치를 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영화는 세월호 참사에서 한 발 비껴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세월호의 의미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유례없던 참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은 차츰 멀어져만 갑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의 죽음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질 사건이었다는 걸 영화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 역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들 역시 일리가 있는 부분이었고 결국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슬픔을 딛고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할 뿐이었죠. 여전히 세월호 유족들의 시계는 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의 현실적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 살아남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보여줬던 영화 생일이었습니다.